2004년 5월 22일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위치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카터 더글러스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을 정도로 성실했던 직원 오키 알카이트가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그의 집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차갑게 울릴 뿐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직원들은 인사 기록부에 남겨진 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연락을 취해보기로 합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오키 알카이트가 아닌 덴버의 한 공중전화 보스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주었다는 조라는 이름의 노숙자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동료들은 즉시 그의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빠의 휴대전화가 낯선 노숙자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큰 불안함을 느낀 여동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굳게 닫힌 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경찰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오키 알카이트는 양손과 발이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꺾기, 일명 호구타이 자세로 결박돼 있었습니다. 이는 신체를 극도로 제약하여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며 장시간 유지될 경우 호흡 곤란과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가혹한 구속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과 귀 그리고 어깨는 수차례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듯 끔찍한 자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가 발견된 지하실은 가혹한 범죄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으며 몸 곳곳에 무려 22번 이상의 날카로운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다출혈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발바닥 상태였습니다. 마치 둔기나 채찍 같은 것에 강하게 맞은 듯 발바닥 전체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혈로 인한 멍은 혈액이 순환할 때만 발생하기에 이 고문이 그가 살아 숨쉬는 동안 자행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성실했던 이웃인 오키 알카이트를 이토록 끔찍한 상황으로 몰고 간 범인과 그 이유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감식반을 투입하여 집안 곳곳을 정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도중 부엌 싱크대에서는 집안에 있던 칼들이 모두 뽑혀 표백제가 담긴 통 안에 담겨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직접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들을 이토록 치밀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범인이 살해 직후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철저히 계획된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돌입합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이 참혹한 사건 역시 통상적인 범죄 패턴에 따라 면식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키 알카이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탐문하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가던 중 그가 생전에 자신의 집 지하실을 사용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이름은 로버트 쿠퍼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계약서상 그의 직장은 미국 내 대형 금융기업인 웨스파고로 기재되어 있어 경찰은 그의 신원이 확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라면 신원 조회를 통해 손쉽게 그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경찰은 수사의 끝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 측에 문의한 결과 로버트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현재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 과거에 채용된 적도 없다는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허무한 결과에 경찰은 곧바로 계약서에 적힌 다른 개인 정보들을 토대로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밝혀지는 그의 신원 정보는 수사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짓으로 점철된 경악할 내용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임대 계약서에 적힌 번호는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를 기재하는 안에는 실제 주거지가 아닌 인근 초등학교의 주소를 교묘하게 적어 경찰의 추정망을 흐렸습니다. 자신을 보증해줄 추천인 연락처 역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번호였습니다.
결국 그가 사용한 모든 인적 사항이 치밀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쿠퍼라는 이름조차 가명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범인이 신분을 완벽히 위장한 채 접근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약서에서 발견한 전화번호가 선불폰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파악합니다. 개인 정보 등록 없이 현금으로만 구매해 사용하는 선불폰은 결제 기록이 남지 않아 가입자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짜인 범인의 계획에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듯했지만 경찰은 선불폰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며 추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불폰이라 할지라도 기지국 통신 데이터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경찰은 이 선불폰이 처음 개통된 위치가 덴버 시내의 한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편의점 내부의 보안 영상을 확보한다면 범인의 얼굴을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더둘러 현장으로 달려간 경찰의 기대는 금세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편의점 영상의 최대 보존 기간이 30일이었고 사건 시점의 영상은 이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영상 보존 기간마저 철저하게 계산하여 범행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섬뜩한 정황이었습니다. 영상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남겨진 통화 목록을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범인의 윤곽을 그려내기 위해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통화 목록 분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오키 알카이트를 만나기 전 지하실을 임대하려는 다른 여러 집주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며 집요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키 알카이트와는 살해 직전까지 10차례가 넘게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더욱 치밀한 점은 범인이 통화를 할 때마다 일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지역 곳곳을 끊임없이 이동하며 기지국 추적을 교묘히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완벽에 가까운 추적 회피 방식은 수사 기법을 깊이 꿰뚫고 있는 인물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의 추적 기법을 숙지한 업계 종사자이거나 고도로 훈련된 인물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무엇 하나 명확한 단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려 했을수록 범인은 수사망을 비웃듯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농락당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사의 원점으로 돌아가 오키 알카이트 주변을 다시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참혹한 사건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그의 개인 계좌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누군가 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계좌에서 $1,000를 빼간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현금이 인출된 기기를 관리하는 은행 측에 긴급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기의 영상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고 경찰은 드디어 이 치밀한 범죄자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현금 인출기 앞에 남성은 두 손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짙은 마스크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철저하게 감추기 위한 치밀한 위장이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밝혀낼 결정적인 퍼즐마저 맞추지 못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의 사라졌던 트럭이 누군가에 의해 거리에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 타고 현금 인출기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단 한 가닥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현장 감시반이 차량 내부를 샅샅이 뒤졌고 피해자의 것이 아닌 갈색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해냅니다. 하지만 이 유일한 흔적 역시 명확한 신원조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만났다는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수의 집주인들이 그를 직접 대면했지만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쿠퍼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신분을 완벽히 위장한 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수사에 오히려 더 큰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검은색 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50대 남성으로 기억했고 다른 이는 지팡이 없이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한 마른 체형의 40대 남성으로 떠올렸습니다. 게다가 루마니아식 억양을 썼다는 엇갈린 증언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연령대와 인상착의를 바꾸며 위장 연극을 펼쳤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한 명의 범인에 대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용의자 몽타주를 배포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건을 추적해온 수사당국과 연구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범인이 보여준 매우 특징적인 고문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발바닥을 반복적으로 타격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특정 지역에서 과거 자행되던 이른바 팔라카 고문 방식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에 양손과 발을 묶는 구속 방식 역시 무장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던 잔혹한 수법과 흡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 속에서 범인이 동유럽 억양을 구사했다는 점이 공통으로 언급된 사실은 그의 묘연한 과거 행적을 추적할 가장 중요한 단서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동유럽 지역 출신이거나 그곳에서 고도의 군사적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거대한 특정 조직에 소속된 전문 인력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해자가 과거 원자력 관련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었고 결국 특정 세력에 의한 표적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범행 직후 범인이 보여준 납득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살해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무려 이틀 동안이나 피해자의 집 지하실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 태연하게 샤워를 하고 희생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부엌에 있던 음식까지 꺼내 먹었습니다. 살해 현장을 마치 자신의 안전한 은신처처럼 활용한 이 대범하고 기이한 행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조롱하듯 고의로 흔적을 남기려는 행동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뒤처리까지 완벽에 가까운 이 주도 면밀한 범행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이 끔찍한 사건의 목적이 결코 단순한 금전 갈취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빼낸 금액은 $1,000가 전부였습니다. 계좌에는 분명 그보다 훨씬 많은 잔고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의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라 도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산하여 인출한 고도의 계획적인 행동이라 판단했습니다. 만약 재물을 노린 범죄였다면 마스크까지 쓰고 현금 인출기에선 마당의 잔고를 모두 비웠을 것입니다. 모든 정황은 그가 아주 명확하고 특정한 목적을 지닌 채 조용한 주택가를 찾아온 인물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명을 쓴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로 미지의 조직으로부터 은밀한 지령을 받고 철저한 계획하에 평범한 엔지니어를 제거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중의 상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참혹한 지하실의 현장과 철저하게 위장된 신분 뒤에 숨은 범인의 흔적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짙은 장막 속에 가려진 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마가 저지른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범인은 그렇게 조용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미해결 사건의 진실은 언제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